새벽 4시, 저는 12층 계단을 맨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 잘못 디디면 저희 부부는 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북한 무역성 외교무역 대표였습니다. 동남아 파견, 3년 계약, 겉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제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 그는 악수하며 웃었지만 눈빛은 칼날이었습니다. 동무, 가족들 평양에서 잘 지내시죠? 협박이었습니다. 일 못하면 가족이 대가를 치른다는, 목표액 못 채우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대표부 숙소는 교도소였습니다. CCTV가 복도마다 있었고 전화는 모두 감청됐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엔 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러 위협하려고. 이번 주 실적이 왜 이 모양이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서고 제복 입은 남자들이 가족을 끌고 가는 꿈.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제 이름을 부르는 꿈.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척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빛이 죽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외교무역 대표가 아니라 감시당하는 죄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찬 채 조국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깨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검은 커튼이 드리워진 것 같다고, 병원 진단명, 망막박리 초기, 치료 안 하면 실명. 저는 대표부에 보고했습니다.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허가 없는 외국 병원 진료는 금지. 대사관 지정병원만 가능. 지정병원은 폐허였고 낡은 장비, 엉터리 의사, 오진. 아내의 눈은 매일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 앞 못 보게 되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의 목숨보다 규정이 먼저라는 것을. 제 아내의 눈보다 당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 저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리 대상, 감시 대상, 통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보위부 지도원이 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담배를 꺼내 피우며 말했습니다. 요즘 태도가 안 좋다더군. 곧 귀국 명령이 떨어질 거야. 조사 좀 받아야겠어. 귀국. 조사. 북한에서 그 단어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새벽 4시 저는 12층 계단을 맨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계단 잘못 디디면 저희는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남아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7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제 심장은 귀에서 터질 듯 뛰었습니다. 생활지도원은 새벽 4시 정각에 흡연실로 갑니다.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 3분. 저는 일주일 동안 그의 패턴을 관찰했고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5층쯤 내려왔을 때 2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도원이었습니다. 3분이 채 안 지났습니다. 왜 벌써 돌아온 걸까? 저는 아내를 4층 계단 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웅크리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는 바로 2층에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서더니 10초, 20초. 영원 같은 침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전화였습니다. 통화 소리. 발소리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저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내려갈 시간이 없었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2칸씩 굴러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경비원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서라고. 누구냐고. 저희는 무작정 뛰었습니다. 뒷문을 향해. 경비원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쫓아왔습니다. 비상구 문을 박았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귀청 터지는 사이렌. 건물 전체에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경비원만이 아니었어요. 지도원도 내려왔습니다. 대표부 직원들도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반역자, 탈주범, 잡아라. 맨발이 아스팔트에 찍혔습니다. 피가 나고 아내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그녀를 끌다시피 했어요. 멈추면 죽음뿐이니까요. 200m, 300m. 큰 길이 보였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 뛰어들었어요. 차가 급정거했고 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뒷문을 열고 아내를 밀어 넣었어요. 돈 뭉치를 꺼내 던지며 공항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기사는 돈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지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분. 공항까지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빠릅니다. 이미 연락이 갔을 겁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이민국에게, 대사관 직원들에게 저희를 막으라고, 절대 출국시키지 말라고. 택시 안은 숨막혔습니다. 기사는 라디오를 켰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날씨 이야기, 교통 상황.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잡히는 거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텄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어둠만 보였어요. 공항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km, 3km, 1km. 저는 여권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여권이 통과될까? 아니면 차단됐을까? 곧 알게 되겠죠.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새벽 첫 비행기를 타려는 여행객들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는데 발바닥에서 피가 스며 나왔어요. 신발 속이 축축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지만 티 낼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출장객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 5명, 4명, 3명.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변을 살폈더니 기둥 뒤에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왔고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스캔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2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확인. 그 말은 곧 북한 대표부로 넘긴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출입국 기록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만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직원이 망설이며 다시 컴퓨터를 받고 상사를 불렀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여권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따라오라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소리쳤어요. 살려달라고. 망명한다고. 북한으로 보내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멈추어 선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저희를 송환하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실시간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공항 경찰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정장 입은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북한 국적자라고. 불법 출국 시도라고. 대사관 인계가 필요하다고. 경찰이 저희를 보며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을 보며 당신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남자들이 당황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고.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 난민기구에 연락해달라고.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항의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저희를 살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이제 몰래 송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출발 시간이 지났어요. 한국행 직항. 저희가 탈 유일한 비행기. 다음 비행기는 환승편이었어요. 제3국을 거쳐야 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싸워야 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기실로 가자고. 저희는 따라갔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작은 유리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잠겼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환승편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임시 통과를 허가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항을 벗어날 수 없다고, 다음 비행기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8시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떴습니다. 좌석에 앉았지만 안도할 수 없었어요. 승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혹시 기장에게 연락이 갔을까? 혹시 회항 명령이 떨어질까? 4시간 비행. 한 번도 잠들지 못하고 창밖만 봤어요. 구름 위였지만 도망치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환승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북한과 수교 관계가 있는 나라, 그 사실이 불길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심사관이 여권을 오래 들여다보며 옆 심사관과 속삭이더니 컴퓨터를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저쪽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대기실을 가리켰습니다. 창문 없는 작은 유리방에 의자 4개. 문이 닫히며 잠겼습니다. 2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30분, 40분. 저희는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갑고 떨고 있었어요. 이윽고 문이 열렸고 제복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국경 경찰이었습니다. 무표정에.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조사실이라고만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공항 깊숙한 곳. 조사실 2개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분리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어요. 작별 인사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 없는 조사실은 좁았고 테이블 하나에 의자 2, 형광등 하나, 회색 벽. 북한 조사실과 똑같았어요. 경찰관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름, 국적, 여행 목적.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었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환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국행 비행기 출발까지 5시간. 4시간. 3시간.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들더니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불법 출국자라고. 송환 요청이 들어왔다고. 심장이 멈췄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치적 망명이라고. 난민협약이라고. 국제법이라고.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라 법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다고. 대사관 인계가 원칙이라고. 대사관. 그 단어에 온몸이 얼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옆 조사실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입술에서 피가 났습니다. 깨문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북한 국적자라고. 2시간 후 북한 대사관에 인계한다고. 2시간, 120분. 그 후면 저희는 끝입니다. 대사관에 넘겨지면 그날로 북한행 비행기에 실립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체포되고 보위부 차량에 실려 신문실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라지겠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엔에 연락하라고. UNHCR에 알리라고. 국제법을 지키라고. 저희를 죽이지 말라고. 경찰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저항하면 구금한다고.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고 그저 몸만 떨렸습니다. 저도 함께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탈출, 자유, 희망 모두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대사관 직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를 끌고 갈 사람들, 북한으로 송환할 사람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양인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 그 로고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경찰관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항 SNS를 통해 알게 됐다고. 첫 번째 공항에서 올라온 영상을 봤다고. 탈북자 부부가 환승국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그녀가 저희를 보며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난민협약 보호 대상이라고.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이 직접 개입한다고. 경찰관이 반박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요청이 있다고. 이 나라 주권 문제라고. 2시간 후 인계가 예정돼 있다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난민협약 조항, 강제 송환 금지 원칙, 국제법 판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상사와 통화하겠다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희는 UNHCR 담당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실명 위기, 보위부의 귀국 명령, 새벽 탈출, 첫 공항에서의 아슬아슬한 탈출. 그녀는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국제법이 저희 편이라고.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경찰관과 함께 상급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UNHCR 담당자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 송환 보류, 난민 지위 심사 진행,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 저희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어요. 공항 내 보호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 2개, 화장실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UNHCR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라고. 한국 영사관이 개입하고 있다고. 이틀 후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라고. 48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은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만 열리면 깼습니다. 혹시 정책이 바뀌었을까? 혹시 북한 공작원이 올까? 혹시 대사관이 압박했을까? 창문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자유롭게 뜨고 내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은 더 나빠졌습니다. 흐릿함이 심해졌고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자고. 최고의 의사를 만나자고. 반드시 눈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보였어요. 정말 그날이 올까?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틀째 되는 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새벽 2시. 문이 열렸습니다. UNHCR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탈북자 맞냐고. 저는 경계했습니다. 혹시 북한 측 사람일까? 함정일까?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영사.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가자고. 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처음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살았다고. 정말 자유를 얻었다고. 출발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깼습니다. 아니,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 직원 둘이 왔습니다. UNHCR 담당자도 공항경찰도 함께였습니다. 저희를 호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응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올까? 혹시 막을까? 탑승구가 보였고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태극마크, 50m, 30m, 10m.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동무들, 거기 서시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돌아봤더니 정장 입은 조선족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북한 대표부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이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더니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린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자 UNHCR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한국 영사도 공항 경찰도 가로막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북한 측 사람들을 제지하며 저희에게 빨리 타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뛰어 탑승구를 통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니 비행기 문이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비행기 문이 닫혔고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가더니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땅과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행 시간 5시간, 가장 평화로운 5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쫓기는 꿈도 없었고 그저 고요했습니다. 기장의 안내에 방송이 깼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고. 현지 시간 오후 3시, 날씨는 맑음이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환영한다는 것.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창밖을 바라보니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산과 강이 보였고 도시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리며 기체가 흔들렸고 속도가 줄어들더니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희도 함께 쳤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저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의 눈빛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저희를 봤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탈북자 맞으시죠?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통과입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그리고 벽에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내가 그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손으로 글자를 만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내를 안고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다가오며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여기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 이곳에서 나만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높은 담장, 경비실. 겉으로는 또 다른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활짝 웃어 주었고 감시가 아닌 도움을 주는 보호였습니다. 다음 날 국가정보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라며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조사가 시작됐고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 직장 가족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학교 이름, 선생님 이름,
동료 이름, 집 주소, 동네 지형, 어린 시절 기억들, 대표부, 업무, 보위부, 조직, 감시 체계, 탈출 과정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3시간씩.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어보고 거짓말 탐지기의 심리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든 질문. 북한에 남은 가족, 부모님, 형제들,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아냐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 3대 멸족, 재탈북으로 그들은 조사받을 겁니다. 어쩌면 수용소로 갈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기 남았어도 저희는 죽었을 테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됐고 대한민국 국민 인정되었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결정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라고,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다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처음으로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시 대상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 아내와 함께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시거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더니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냐고. 그냥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길을, 밖으로 나가 거리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시자도, 지도원도, CCTV도.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라면을 사고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허가 없이, 보고 없이, 제 돈으로.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평범한 인사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전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자유를 얻었고 뒤로소 저는 인간이 됐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안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수술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아내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또렷하게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자유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아내는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책을 읽을 수도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은 가족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감시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찾았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어디선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는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 글처럼 자유를 얻은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의 자유를 응원합니다.